졸업식 날도, 이사하는 날도, 비 오는 주말 오후도 우리 인생의 특별한 장면엔 늘 짜장면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짜장면이 이제는 1,500원짜리 봉지 짜장라면보다 맛이 없어졌습니다. 분명 같은 가게, 같은 메뉴인데 한 입 먹고 그릇을 슬그머니 밀어둔 적 한 번쯤 있으시죠? 값은 7,500원, 10년 만에 무려 65%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맛은 거꾸로 추락했어요. 가장 비싼 음식이 됐는데 만족도는 바닥으로 내려앉은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비싸진 만큼 더 맛있어야 정상인데 도대체 누가 우리 입맛을 이렇게 속이고 있는 걸까요? 텅 비어버린 동네 중국집 홀과 변해버린 그 맛의 비밀을 범인을 한 명씩 잡아가며 끝까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점심시간 12시 반입니다. 한때 줄 서서 기다리던 동네 중국집, 그 홀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4인용 테이블 5개가 텅 비어 있습니다. 손님은 구석에 한 분,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주방은 전쟁터처럼 바쁩니다. 전화벨도, 배달의 말림도 쉬지 않고 울리거든요. 사람은 없는데 가게는 바쁘다. 여러분도 한 번쯤 이 묘한 풍경 보신 적 있으시죠? 손님이 직접 와서 먹는 자리는 비었는데 어디론가 끊임없이 짜장면이 실려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럼 저도 한 그릇 시켜보겠습니다. 결제 금액은 7,500원, 2025년 2월 기준 서울 짜장면 평균값이고 이게 전국에서 제일 비싼 가격이에요. 짜장면 한 그릇에 7,500원, 커피 2잔 값이고 김밥 3줄을 사고도 거스름 돈이 남는 돈입니다. 그만큼 비싼 음식이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기대를 좀 했습니다. 비싸진 만큼 맛도 그대로겠지 하면서요. 그런데 면을 비벼서 한 젓가락 입에 넣은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제가 알던 그 맛이 아니더라고요. 소스는 묽고 달기만 하고 불맛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두세 입 먹고 그릇을 슬그머니 밀어뒀어요. 7,500원짜리를 절반 넘게 남긴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분명 같은 가게, 같은 메뉴인데 예전 그 맛이 안 나는 경험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마트에서 산 1,500원짜리 봉지 짜장라면을 끓여 먹어봤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게 더 맛있었습니다. 1,500원짜리가 7,500원짜리를 이긴 겁니다. 값으로 따지면 5배 차이인데 입은 정반대로 답을 한 거예요. 이게 저만 그런 걸까요? 천만에요. 요즘 중국집 후기 댓글을 보면 약속이나 한 듯 같은 말이 올라옵니다. 차라리 짜장라면이 낫다. 설탕만 잔뜩이라 한 입 먹고 버렸다. 우리 모두가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배신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히 입맛 까다로운 한 사람의 투정이 아니에요. 한 시대를 함께 보낸 음식에 우리 모두가 똑같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숫자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문을 닫은 사업자가 108,282명, 1995년에 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광역시 하나의 인구가 통째로 가게 문을 닫고 사라진 셈이에요. 그 중에서도 음식점업의 폐업률은 15.82%, 모든 업종을 통틀어 가장 높습니다. 10집 중 한두 집이 한 해 만에 간판을 내린다는 뜻이죠. 그 사라지는 가게들 한가운데 우리 동네 중국집이 서 있습니다. 자, 이제 사건이 분명해졌습니다. 값은 10년 사이 2배 가까이 올랐는데 맛은 거꾸로 추락했어요. 가장 비싼 음식이 됐는데 가장 먼저 외면받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비싸진 만큼 더 맛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예요. 도대체 누가 우리 입맛을 이렇게 속인 걸까요? 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서는 멀리 있지 않았어요. 바로 제가 두세 입 먹고 밀어둔 그 그릇 안에 있었습니다. 맛 자체가 변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배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범인을 잡기 전에 먼저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그 시작점부터 봐야 하거든요. 그 배신을 이해하려면 먼저 짜장면이 어떤 음식이었는지부터 떠올려 봐야 합니다. 졸업식 날 부모님 손을 잡고 들어간 그 중국집 기억하시죠? 그 시절 짜장라면은 그냥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큰맘 먹고 시키는 외식이면서도 누구나 부담 없이 시킬 수 있는
서민의 한 끼였어요. 2,000원, 3,000원이면 한 그릇이 나왔습니다. 단무지에 양파 한 접시가 곁들여 나오고 면을 비비는 그 순간이 작은 의식 같았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엔 가격표 하나가 새겨졌습니다. 짜장면은 비싸봐야 5,000원이라는 보이지 않는 선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생각보다 훨씬 가파릅니다. 2014년 짜장면 한 그릇은 평균 4,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7,423원이 됐어요. 10년 만에 65%가 뛴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한 그릇 값에 또 한 그릇의 3분의 1을 얹어야 하는 셈입니다. 같은 음식인데 가격은 거의 2배로 불어난 거죠. 여기서 핵심은 이게 짜장면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기간 서울의 주요 외식 메뉴 7개는 평균 40.2% 올랐습니다. 냉면이 50%, 칼국수가 44.4%, 비빔밥이 42.3% 올랐어요. 그런데 김밥은 9.4%밖에 안 올랐습니다. 다들 부담스럽게 올랐다지만 그 줄에서도 짜장면이 1등이었습니다. 7개 메뉴 중에 상승률 챔피언이 바로 짜장면이었던 거예요. 추이를 따라가 보면 더 또렷합니다. 2019년에 5,000원대였던 짜장면이 2022년 봄에 6,000원 선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2023년 가을, 마침내 7,000원을 돌파했어요. 불과 몇 년 사이에 1,000원짜리 한 장씩 차곡차곡 얹힌 셈입니다. 자, 여기서 그 보이지 않는 선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 마음속 짜장면은 5,000원이라는 그 한계선 말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심리적 가격저항선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소비자가 마음속에 그어둔 이 이상은 못 내겠다 하는 가격의 마지노선이에요. 짜장면에게 그 선은 오랫동안 5,000원이었고 그 다음엔 6,000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6,000원만 넘어도 이게 무슨 짜장면이 이래 하며 멈칫했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노선마저 뚫렸습니다. 이제 업계에서는 짜장면 8,000원 시대가 코앞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역을 보면 더 실감납니다. 2025년 2월 기준 서울의 짜장면 평균은 7,5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쌉니다. 가장 싼 경북도 6,269원이에요. 전국에서 제일 저렴한 동네 짜장면조차 이미 6,000원 선을 훌쩍 넘긴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 그 5,000원짜리 짜장면은 이제 어디에도 없다는 뜻입니다. 기억이 미화된 게 아니라 세상이 그만큼 멀어진 거죠. 자,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보통 비싸지면 우리는 한 가지를 기대하잖아요. 값을 더 냈으니 더 좋아졌겠지 하는 기대요. 식당에서 10,000원짜리 백반을 시키면 5,000원짜리보다 반찬 하나라도 더 나오길 바라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돈을 더 냈으니까요. 그런데 짜장면은 거꾸로 갔습니다. 값은 2배가 됐는데 맛은 오히려 추락했어요. 비싸진 것과 맛없어진 것이 같은 시기에 나란히 찾아온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더 많은 돈을 받으면서 어떻게 더 못한 음식을 내놓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 모순이 우리가 풀어야 할 진짜 수수께끼입니다. 가격은 올라가고 맛은 내려가는 정반대로 벌어진 두 곡선의 비밀이요. 그런데 이 비싸진 값이 사장님이 욕심을 부려서 그런 걸까요? 천만에요. 첫 번째 용의자는 따로 있습니다. 값이 오른 이유와 맛이 떨어진 이유는 알고 보면 한 몸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용의자, 사라진 맛부터 잡으러 가보죠. 자, 첫 번째 용의자를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이 용의자의 이름은 사라진 맛입니다. 여러분이 한 입 먹고 그릇을 밀어둔 바로 그 이유죠. 댓글에서 가장 많이 터진 말이 설탕 범벅이라 못 먹겠다는 말이었어요. 옛 불맛은 어디 가고 단맛만 남았느냐는 겁니다. 차라리 짜장라면이 낫다는 분도 많았죠. 그런데 이 변화는 뿌리가 깊습니다. 이야기는 무려 1989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가요. 바로 우지파동이라는 사건입니다. 당시 삼양식품을 비롯한 5개 회사가 공업용 소기름을 썼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동물성 기름은 나쁘다는 공포가 온 나라에 퍼졌죠. 중국집들도 서둘러 돼지기름, 그러니까 라드를 버렸습니다. 그 진한 불맛의 절반이 사실 이 기름에서 나왔거든요. 맛의 뿌리 하나가 이때 뽑힌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있습니다.
1995년 대법원은 기소된 회사들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해요. 그 소기름은 먹어도 아무 문제 없는 기름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누명이었던 거죠. 오해 하나로 시작된 소동이 한국 중국집의 맛을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그 사이 우리는 옛 불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불맛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전문 용어로 워케이라고 부르는데요. 센 불에 즉석에서 볶아야만 피어나는 향입니다. 쉽게 말하면 갓 볶아낸 그 순간에만 살아있는 맛입니다. 그릇에 담는 순간부터 시계가 돌기 시작해요. 시간이 지나면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요즘 짜장면은 어떻게 옵니까? 오토바이로 20분, 길 막히면 30분을 달려오죠. 그 사이 면은 퉁퉁 붓고 소스는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맛의 정점은 주방에 두고 온 셈이에요. 식탁에 도착한 건 이미 한참 식은 맛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압박이 겹칩니다. 숫자로 보면요. 10년 사이 재료값이 무섭게 뛰었어요. 파는 110%, 오이는 100%가 올랐습니다. 양파도 약 60%, 설탕과 식용유는 50%씩 올랐죠. 재료를 사는 족족 사장님 손해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자, 그럼 사장님은 무엇을 할까요? 비싼 재료를 더 쓸 수는 없으니 손이 많이 가는 과정을 하나씩 줄여나갑니다. 예전엔 춘장을 일일이 볶아 간짜장을 냈죠. 이제는 완성된 소스를 데워 부어주는 집이 늘었습니다. 빠진 퉁미는 무엇으로 메우겠습니까? 가장 싸고 빠른 방법, 바로 설탕입니다. 단맛이 부족한 감칠맛을 잠깐 가려주거든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비용 절감의 외부 효과라고 부릅니다. 비용을 아끼려는 선택이 엉뚱하게 그릇 속 맛의 추락으로 튀어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맛이 변한 게 아닙니다. 사라진 불맛, 식어버린 배달, 설탕으로 매운 단맛이 겹쳐 그 맛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런데 맛이 변한 건 결과일 뿐입니다. 사장님이 설탕을 들이부을 수밖에 없게 만든 진짜 압박은 주방 밖 통장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정체를 알려면 여러분이 낸 7,500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따라가 봐야 합니다. 자, 동전 한 입까지 쪼개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낸 7,500원을 직접 따라가 보겠습니다. 배달앱으로 짜장면 한 그릇을 시켰다고 생각해 볼게요. 결제창에 찍힌 그 돈이 사장님 통장에 그대로 들어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건 중개 수수료입니다. 배달앱이 주문을 연결해준 대가로 떼어가는 돈이죠. 예전엔 이 수수료가 매출의 9.8%였습니다. 그런데 비판이 거세지자 2025년부터는 거래액에 따라 2%에서 7.8%로 차등을 두기로 했어요. 숫자만 보면 내려간 것 같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점주가 부담하는 배달비예요. 라이더에게 가는 돈인데 한 건당 배달의 민족은 3,400원, 쿠팡이츠는 2,900원을 사장님이 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무료 배달로 표시된 주문은 이 배달비를 점주가 통째로 냅니다. 7,500원짜리 한 그릇을 팔았는데 그중 3,400원이 라이더 한 사람에게 나가고 출발하는 셈이죠. 여기에 광고비가 또 붙습니다. 앱 화면 위쪽에 가게를 노출시키려면 따로 돈을 내야 하거든요. 안 하면 손님 눈에 띄지를 않으니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실제 정산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2025년 말에 처음 공개된 상생지수인데요. 중개수수료에 배달비, 광고비까지 다 합친 총 이용 수수료가 매출의 16.9%에서 29.3%였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만원어치를 팔면 적게는 1,700원, 많게는 거의 3,000원이 앱으로 빠져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소액 주문입니다. 짜장면 한두 그릇처럼 금액이 작을수록 이 비율이 확 뛰어요. 15,000원짜리 주문을 보면 총 수수료가 무려 34.6%까지 올라갑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5,190원입니다. 15,000원을 받았는데 그중 5,000원 넘는 돈이 통째로 앱으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점주의 95%가 이 수수료를 부담스럽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진짜 돈 드는 건 이제부터예요. 면을 뽑고 춘장을 볶을 재료비, 가게 문을 열어두는 임대료, 그리고 사람을 쓰는 인건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 자영업 조사를 보면 가게가 쓰는 돈 중에서 재료비가 22%, 인건비가 또 22%를 차지합니다. 둘을 합치면 매출의 절반 가까이가 재료와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7,500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앱에 떼이고, 라이더에게 떼이고, 광고에 떼입니다. 그러고 남은 돈에서 다시 재료비, 임대료, 인건비를 뺍니다. 그러면 사장님 손에 남는 건 정말 얼마 안 됩니다. 한 그릇을 팔아서 동전 몇 개 주는 구조인 거예요. 결국 7,500원짜리를 팔아도 진짜 남는 건 고작 몇백 원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장님들은 차라리 배달 주문이 안 들어오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팔면 팔수록 통장이 가벼워지는 이상한 장사가 돼버린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갈 게 있습니다. 바로 무료 배달이라는 말이에요. 화면에 큼지막하게 무료 배달이라고 떠 있으면 우리는 배달비가 공짜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 공짜가 진짜 공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 배달비는 사라진 게 아니라 사장님 마진에서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점주들은 배달용 메뉴 가격을 가게에서 먹을 때보다 1,000원에서 2,000원씩 올려받습니다. 같은 짜장면인데 배달로 시키면 슬쩍 더 비싼 거죠. 이걸 두 개의 가격표, 이중 가격제라고 부릅니다. 결국 무료 배달은 정이 아니라 청구서였던 셈입니다. 누군가 공짜로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그 값을 메뉴 가격에 숨겨서 우리에게 다시 받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구조를 경제학에서는 포로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한번 그 안에 들어가면 빠져나갈 다른 길이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뜻이에요. 사장님은 배달앱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손님이 다 거기 있으니까요. 떠나는 순간 주문이 끊기거든요. 그러니 수수료가 아무리 올라도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옛날 봉건 시대 같지 않나요? 플랫폼이 성 위에서 군림하고 자영업자는 그 아래에서 매달 조공을 바치는 구조예요. 땅을 빌려 농사짓고 수확의 절반을 영주에게 바치던 그 시절과 다를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 맛이 변할 수밖에요. 떼일 거 다 떼이고 나면 사장님이 손댈 수 있는 건 재료비밖에 안 남습니다. 좋은 재료 대신 값싼 완성형 소스로, 정성스러운 조리 대신 설탕 한 숟갈로 가는 거죠. 맛의 추락은 결국 이 통장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돈을 이렇게 다 떼었어도 사장님은 어떻게든 버텨냈을지 모릅니다. 마지막 용의자만 없었다면 말입니다. 맛도 빠져나가고 돈도 빠져나간 그 주방에는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맛도 빠지고 돈도 빠져나간 그 주방에는 이제 사람마저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옛날 중국집 주방을 떠올려 보세요. 한쪽에서 어린 막내가 양파를 썰고 그 옆에서 10년차 선배가 웍을 돌렸잖아요. 그렇게 어깨너머로 기술이 전해졌습니다. 칼질부터 불 조절까지 말이 아니라 몸으로 배우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전수의 사슬이 지금 뚝 끊겼습니다. 배우려는 사람이 사라졌거든요. 2kg짜리 무거운 웍을 하루에도 수백 번 돌리는 일입니다. 불 앞에서 온종일 서 있어야 하고요. 요즘 청년들이 이 고된 주방을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건 나이 든 손들 뿐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식료품을 만드는 제조 현장에서 50살이 넘은 분들의 비중이 43.8%에 달합니다. 10명 중 4명 이상이 중년을 넘겼다는 뜻이에요. 젊은 피가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사람이 없으니 가게도 비명을 지릅니다. 2023년 외식업체의 27.6%가 일손이 부족하다고 호소했어요. 특히 30평이 넘는 큰 가게는 그 비율이 37.2%까지 치솟습니다. 규모가 클수록 사람 구하기가 더 힘든 거죠. 자, 이제 진짜 이상한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솜씨 좋은 주방장도 사람도 사라지는데 누군가는 멀쩡히 잘 버팁니다. 바로 프랜차이즈입니다. 홍콩 반점 0410 같은 브랜드는 국내에만 292개 매장을, 해외에도 55개를 거느리고 있어요. 동네 중국집이 하나둘 셔터를 내리는 동안 이 간판들은 골목골목으로 영토를 넓혀갑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같은 원가 폭탄을 맞고도 멀쩡할까요? 답은 규모의 경제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많이 사고 많이 만들수록 그릇 하나당 원가가 뚝 떨어지는 대형 점포의 무기입니다. 본사가 거대한 공장식 주방, 그러니까 센트럴 키친에서 소스를 한꺼번에 만들어 전국에 뿌립니다. 양파 한 트럭을 통째로 싸게 사들이고 춘장도 공장에서 대량으로 볶아버려요. 그러니 원가 충격을 흡수할 힘이 있는 겁니다. 반면 동네 사장님은 시장에서 양파 한 망을 제값 주고 삽니다. 같은 재료비 폭등을 그대로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진입장벽이라고도 부릅니다. 개인 가게는 도저히 넘볼 수 없는 원가의 벽이 세워진 거죠. 여기서 가장 가슴 아픈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중국집은 4대 음식점 가운데 연 매출이 1억 6,400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매출만 보면 동네 음식점 중에 1등이에요. 그런데 손에 쥐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매출은 1등인데 통장은 꼴찌인 거죠. 그런데 이 답답한 함정, 우리만 빠진 게 아닙니다. 바다 건너 일본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일본의 국민 음식, 라멘 가게들 얘기입니다. 그곳도 라멘은 서민 음식이니까 1,000엔을 넘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단단했습니다. 원재료 값과 가스비가 다 올랐는데도 가격을 못 올린 거예요. 그러다 2024년 라멘 전문점 도산이 79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합니다. 우리 짜장면의 6,000원 마지노선과 똑같은 함정입니다. 싸야 한다는 믿음에 갇혀 오른 원가를 가격에 못 옮긴 거죠. 그런데요, 일본은 여기서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재료가 적게 드는 무육수 라멘 같은 새 메뉴를 내놨어요. 현금을 안 받는 캐시리스 결제로 사람 손을 줄이고 본사 공장 주방을 빌려 운영비를 깎았습니다. 그 결과 2025년 라멘집 도산은 59건으로 1년 만에 25.3%나 줄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안심할 수준은 아니지만 줄도산의 속도를 일단 늦춰 세운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일본은 같은 함정에서 빠져나올 출구를 더듬더듬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맛도, 돈도, 사람도 빠져나간 자리에서 우리 중국집은 여전히 그 6,000원짜리 족쇄를 차고 있습니다. 이제 3명의 용의자가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라진 맛, 빼앗긴 돈, 그리고 떠나간 사람. 그런데 이 셋을 나란히 세워놓고 보니 묘한 일이 벌어졌어요. 세 단서가 가리키는 곳이 전부 한 곳이었습니다. 맛도, 돈도, 사람도 결국 같은 그림자 아래 있었던 겁니다. 그 그림자의 정체, 바로 진짜 범인의 얼굴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용의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맛을 망친 자, 돈을 빼간 자, 사람을 데려간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셋의 얼굴을 겹쳐보니 한 사람의 윤곽이 떠올랐어요.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 범인의 정체를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생각해보세요. 짜장면 값을 올린 게 정말 사장님의 욕심이었을까요? 설탕을 들이부은 게 정말 솜씨가 없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모두가 같은 덫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 덫의 첫 번째 톱니바퀴는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짜장면은 서민 음식이니까 비싸면 안 된다. 이 한 줄이 사장님 손발을 묶었어요. 원가는 치솟는데 가격엔 보이지 않는 천장이 씌워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재료비는 매년 오르는데 메뉴판 숫자는 마음대로 못 올리는 거예요. 그 차이를 어디선가 메워야 합니다. 그래서 설탕이 들어가고 완성형 소스가 들어가고 그렇게 맛이 깎여 나간 거죠. 두 번째 톱니바퀴는 플랫폼입니다. 가격을 못 올리니 배달이라도 늘려야 했어요. 그런데 배달을 늘릴수록 수수료로 빠져나가는 돈이 커졌습니다. 팔수록 남는 게 줄어드는 구조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셈이에요. 세 번째 톱니바퀴는 사람입니다. 마진이 사라지니 좋은 인력을 쓸 여유가 없어졌어요. 사람이 빠지니 맛은 더 떨어지고 맛이 떨어지니 손님은 더 줄었습니다. 이게 한 바퀴를 돌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이에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가격 족쇄, 플랫폼 종속, 원가와 인력의 동시 압박. 이 셋은 따로 노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구조가 돌아가며 만들어낸 세 개의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범인은 어느 악덕 사장님도 못된 배달의 파나도 아니었습니다.
누구 한 명을 잡아 가둔다고 끝나지 않는 그 모두를 올가맨 구조 자체가 범인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쫓아온 얼굴은 사실 시스템의 얼굴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동네 중국집은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미래를 들여다보면 시장이 둘로 쪼개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양극화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아령처럼 양쪽 끝만 무거워지는 시장이에요. 한쪽 끝에는 코스 요리를 내는 고급 중식당이 남습니다. 반대쪽 끝에는 센트럴 키친으로 원가를 누르는 프랜차이즈가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우리가 알던 동네 중국집이 조용히 비어갑니다. 빈자리는 그냥 비워지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밀고 들어와요. 집에서 데우기만 하면 되는 가정 간편식, 즉 HMR 시장이 그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2022년 약 5조 8천억 원에서 2025년 약 11조 원으로 3년 만에 거의 2배가 됐어요. 여기에 또 하나의 손님이 등장합니다. 바로 조리 로봇이에요. 전 세계 식품 로봇 시장은 2024년 약 3조 원에서 2034년 약 20조 원 규모로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해마다 20%씩 몸집을 불리는 셈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람 손맛이 사라진 자리에 기계와 간편식이 들어선다는 게 씁쓸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누가 악해서가 아니라 빈자리는 반드시 채워진다는 시장의 냉정한 법칙일 뿐이에요. 그럼 우리 동네의 그 가게는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다행히 길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 길은 우리 마음의 천장을 조금 낮춰주는 거예요. 제대로 만든 한 그릇이라면 정당한 값을 받을 수 있다고 소비자가 먼저 인정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 길은 제도입니다. 지금 시행 중인 상생수수료가 소액 주문에서는 오히려 부담을 키우는 빈틈이 있어요. 자가게가 진짜로 숨 쉴 수 있도록 이 빈틈을 메우는 정교한 손질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길은 기술입니다. 일본 라멘집이 도산 위기에서 빠져나온 비결도 여기에 있었어요. 재료가 덜 드는 메뉴를 짜고 운영을 간소화해서 원가를 방어한 겁니다. 무너지지 않으려면 결국 구조를 갈아 끼워야 한다는 뜻이죠. 다만 잊지 말아야 할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2024년 자영업자의 순이익은 한 해 전보다 평균 13% 넘게 줄었어요. 폐업 사유 1위는 다른 무엇도 아닌 사업 부진, 절반이 넘었습니다. 길이 있어도 그 길에 오를 힘이 이미 바닥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잃는 건 짜장면 한 그릇이 아닙니다. 졸업식 날 온 가족이 둘러앉던 그 식탁, 이사하던 날의 그 냄새, 동네 골목의 한 풍경 전체예요. 한 그릇이 사라질 때 우리는 한 시대를 함께 떠나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동네 단골 중국집은 아직 그 자리에 있나요? 마지막으로 시켜 드신 짜장면은 어땠는지, 그 맛이 예전 같았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이 풍경의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사라지는 건 중국집만이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같은 골목에서 조용히 불이 꺼지고 있는 또 다른 가게, 우리 동네 빵집과 치킨집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를 똑같이 한 겹씩 벗겨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던 열차가 있습니다. 설계 속도는 시속 350km. 그런데 지금 어떤 구간에서는 지하철보다 느리게 기어갑니다. 공식 이유는 안전점검이었죠. 그런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부실공사 탓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콘크리트를 뜯어봤더니 시멘트가 아니라 석탄재가 섞여 있었거든요. 여러분, 시속 350km로 달리는 열차의 받침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진짜 폭탄은 콘크리트가 아니었습니다. 부실공사는 증상일 뿐 병의 뿌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한 사람과 1140조 원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나옵니다. 세계 1위라는 자랑이 어쩌다 빚더미가 됐는지 그 진짜 범인을 지금부터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숫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5만 킬로미터. 중국이 깔아놓은 고속철도 선로길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전 세계에 깔린 고속철도의 약 70%가 이 한 나라에 몰려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10나라가 깐 고속철 중 7은 중국 땅이라는 뜻이에요.
나머지 모든 나라를 다 합쳐도 중국 하나를 못 따라옵니다. 비교 대상조차 마땅치 않습니다. 흔히 고속철의 원조라 부르는 일본 신칸센 전체를 다 합쳐도 3,000km 남짓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 신칸센에 16번 넘게 이어붙인 길이를 혼자서 깔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속도예요. 2008년만 해도 노선이 수백 킬로미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단 17년 만에 5만 킬로미터로 불어났어요. 한 세대도 안 되는 시간에 뒤늦게 출발한 나라가 세계 1위로 올라선 겁니다. 타는 사람도 어마어마합니다. 중국 고속철을 한 해 동안 이용하는 승객이 약 33억 명, 지구에 사는 사람이 80억 명쯤 되니까 인류의 3분의 1이 해마다 한 번씩 이 열차를 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60번 넘게 실어 나르는 규모죠. 길이로 봐도, 속도로 봐도, 사람으로 봐도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길고, 가장 빠르고, 가장 많이 타는 철도. 누가 봐도 21세기 중국을 상징하는 자랑거리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자랑거리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거대한 철도가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속도를 낮추기 시작했어요. 2011년 8월 원저우라는 도시에서 큰 사고가 한번 터집니다. 그 직후 중국은 전국 노선의 운행 속도를 일제히 떨어뜨립니다. 시속 350으로 달리던 구간은 300으로, 250 구간은 200으로, 200 구간은 160까지 단계마다 차곡차곡 속도를 깎아내린 거예요. 숫자로 보면 더 심각합니다. 원래 빠르게 달릴 수 있던 고속운행 구간이 9,600km대였는데 감속 이후 6,000km대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빠르게 달리던 구간의 3분의 1이 통째로 사라진 셈입니다. 최고급 스포츠카를 뽑아놓고 1차선에서 비상등을 켠 채 엉금엉금 기어가는 격이죠. 승객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비싼 고속철표를 끊었습니다. 당연히 가장 빠른 속도로 데려다 줄 거라 믿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열차가 예전만큼 달려주지 않습니다. 가장 빠르다고 자랑하던 그 철도가 이제는 표값에 걸맞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더 빨라져도 모자랄 판에 거꾸로 느려졌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철도를 만들겠다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은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멀쩡히 달리던 열차의 속도를 제 손으로 깎아내렸어요. 보통은 더 빠르게 달리려고 안달이 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정반대로 간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세계 1위가 왜 스스로 페달에서 발을 뗐을까요? 공식적으로 내건 이유는 안전점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진짜 이유가 그 한마디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답을 찾으려면 빠르게 달리는 열차 자체를 들여다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열차를 묵묵히 떠받치고 있는 콘크리트 속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감속의 첫 탄선은 엉뚱하게도 달리는 열차가 아니라 그 열차가 올라탄 콘크리트 안에 조용히 숨어 있었거든요. 중국에는 오래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두부공사라는 단어예요. 부실하게 지은 건물을 비웃을 때 쓰는 표현인데요. 쉽게 말하면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두부처럼 흐물흐물한 공사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1998년 중국에 거대한 홍수가 났습니다. 그런데 강물을 막아야 할 제방이 곳곳에서 맥없이 무너졌어요. 그 광경을 본 당시 주룽지 총리가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이건 제방이 아니라 두부찌꺼기라고요. 그때부터 이 한마디가 부실공사를 가리키는 대명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두부공사 의혹이 자랑스럽던 고속철에서도 터져 나왔습니다. 무대는 우한과 광저우를 잇는 노선이었어요. 2009년 무렵의 일입니다. 한 현장 엔지니어가 작업 도중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배관이 자꾸만 막혔거든요. 원인을 파헤쳐 보니 콘크리트 안에 엉뚱한 게 잔뜩 섞여 있었습니다. 바로 석탄재였어요. 석탄을 태우고 남은 잿가루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품질 좋은 석탄재는 콘크리트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훌륭한 재료거든요. 진짜 문제는 그 품질에 있었습니다. 고속철에 써야 할 고급 석탄재가 아니라 값싸고 저급한 가짜가 대량으로 들어간 겁니다. 사고를 푹 우려야 할 자리에
라면 스프 한 봉지를 털어넣은 격이었죠. 겉보기엔 비슷한데도 속은 전혀 다른 물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답은 의외로 수급에 있었습니다. 중국이 고속철 기준에 맞는 고급 석탄재를 만들어내는 양은 한 해에 100km를 깔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한 해에 1500km가 넘는 철로를 깔아 대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양의 15분의 1밖에 안 됐던 거예요. 빵을 100개 구워야 하는데 좋은 밀가루는 겨우 7개분 뿐이었던 셈입니다. 모자란 자리를 누가 메웠을까요? 결국 값싼 가짜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 공사 현장의 책임자라면 어땠을까요? 위에서는 무조건 기한 안에 철로를 깔라고 닥달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재료는 턱없이 부족해요. 공사를 멈추면 책임을 뒤집어 쓰고 가짜라도 부으면 일단 진도는 나갑니다. 많은 현장이 결국 후자를 택했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비용을 미래로 떠넘기는 외부 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지금 당장 빨리 가려고 나중에 누군가 치를 더 큰 비용을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 청구서는 결국 그 열차를 타는 승객과 중국 국민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 이런 부실 시공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08년 스촨성 대지진 때도 학교 건물이 유독 많이 무너지면서 부실 공사 논란이 거세게 일었거든요. 철근 대신 대나무를 넣었다는 말까지 나돌 정도였습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지금도 논란이지만 그만큼 부실 공사를 향한 불신이 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 머릿속엔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콘크리트가 또 말썽이구나 하고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답이 다 나온 것 같죠? 역시 부실 공사 때문이구나. 콘크리트가 엉터리였구나. 충분히 그렇게 결론 내리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요, 이 석탄재가 진짜 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콘크리트는 증상이었을 뿐 병의 뿌리가 아니었어요. 진짜 폭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탄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부실 공사는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부실은 결과였어요. 진짜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속도였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콘크리트가 부실했던 것도 신호가 고장난 것도 따지고 보면 한 가지 이유로 보입니다. 너무 빨리 깔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속도전의 한가운데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류주준입니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중국 철도부를 이끈 철도부장, 쉽게 말해 철도 정책을 총괄한 장관입니다. 이 사람이 내건 목표가 살벌했습니다. 17년 만에 5만 킬로미터, 일본 신칸센 전체를 16번 이어붙인 길이를 한 세대도 안 되는 시간에 깔겠다는 거였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1년에 수천 킬로미터씩 철길을 깔라고 채찍을 휘두르면 현장은 어떻게 될까요? 풍지를 챙길 시간이 없습니다. 검증을 건너뛰게 됩니다. 안전점검은 사치가 됩니다. 그저 기한 안에 선로를 잇는 것, 그게 전부가 되는 거예요. 앞에서 본 석탄재 혼입도 결국 여기서 나온 겁니다. 좋은 재료가 부설 속도를 도저히 못 따라가니까 현장은 아무거나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실은 어쩌다 생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속도가 강요한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무리를 했을까요? 답은 실적입니다. 그리고 면자, 그러니까 체면이었습니다. 세계 1위라는 간판을 빨리 세우는 일이 사람들의 안전보다 앞에 놓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가 한 노선을 5년, 10년에 걸쳐 다지고 또 다질 때 중국은 그 시간에 수십 개 노선을 동시에 깔았습니다. 빠른 건 분명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그 빠름의 대가를 정작 깔던 사람들은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멈추는 순간 책임을 져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속도전은 또 다른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류주진은 2013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받은 뇌물이 6,4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00억 원이 넘는 액수였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몇백 년이 걸리는 돈이죠. 그는 사업가 11명에게 공사 특혜를 몰아준 대가로 이 돈을 받았습니다. 판결은 사형, 그것도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다만 2015년에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한 사람의 손에 거대한 철도망의 운명이 좌우됐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진짜 분노가 치미는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2011년 7월 저장성 원저우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원저우는 중국 동남부 해안의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 고가교 위에서 고속열차 2대가 추돌했습니다. 40명이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는 약 190명에 달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출퇴근길, 누군가의 귀향길이 한순간에 멈춰선 겁니다. 공식 발표된 원인은 신호 설계 결함과 관리 부실이었습니다. 낙매로 신호 장비가 망가졌는데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고 직후 사람들을 더 분노하게 만든 장면이 있었습니다. 당국이 사고 차량을 현장에 묻어버린 겁니다. 마치 시험 답안지를 채점도 하기 전에 땅에 파묻은 격이었어요.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온라인을 뒤덮었습니다. 결국 차량은 다시 판에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언론은 감동 스토리만 보도하라는 통제 논란에 휩싸였고 유족의 소송마저 가로막혔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봐야 할 건 이겁니다. 안전보다 실적이 앞섰다는 구조예요. 빨리, 더 많이, 더 길게. 이 욕심이 콘크리트도, 신호도, 사람 목숨까지 다 갉아먹은 겁니다. 공식 원인은 분명 신호 결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신호도, 콘크리트도 한꺼번에 무너졌을까요? 답은 하나로 보입니다. 너무 빨리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 속도전이 남긴 청구서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자릿수부터가 다릅니다. 숫자로 보면요, 중국 국가철도공사의 총 부채는 2024년 말 기준 약 6조 2천억 위안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140조 원이에요. 감이 잘 안 오시죠? 쉽게 말하면요, 한국이 경부고속철도를 까는 데 든 돈이 약 12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빚은 경부선을 무려 90개나 새로 깔 수 있는 돈입니다. 전국의 경부선을 90번 더 그어도 남는 빚인 거죠. 이걸 살림살이로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이 회사가 가진 전체 자산 가운데 빚이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약 63%입니다. 가진 것의 절반을 훌쩍 넘는 살림이 빚으로 채워져 있다는 뜻이에요. 내 집의 절반 넘는 값이 은행 빚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그럼 빚이 이만큼이면 장사라도 잘 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국 고속철의 주요 간선은 모두 16개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돈을 버는 노선, 흑자를 내는 노선은 몇 개일까요? 동부 해안을 따라가는 딱 6개 뿐입니다. 거리로 따지면 약 2,300km, 전체 망에서 비중으로 보면 겨우 6% 남짓이에요. 100칸 중에 6칸만 돈을 번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달리면 달릴수록 빚이 쌓이는 구조고요.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이 6노선 중에서도 베이징과 상하이를 잇는 단 한 노선이 사실상 전체를 떠받칩니다. 이 노선 하나가 2024년에 낸 순이익만 약 127억 7천만 위안이에요.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이죠. 사실상 이 망 전체에서 돈을 찍어내는 칸은 이 한 칸뿐인 겁니다. 결국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칸짜리 열차가 있는데 돈을 버는 칸은 딱 한 칸이고 그 한 칸이 나머지 19칸의 적자를 혼자 짊어지고 끌고 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2024년 6월부터 흑자를 내던 노선의 요금까지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최대 20%씩이요. 그 잘 나가던 베이징과 상하이 노선조차 약 20%가 올랐어요. 명분은 선로 유지와 차량 구입, 설비 갱신, 인건비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적자 노선이 아니라 멀쩡히 흑자를 내던 노선에 요금을 올렸다는 게 핵심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하죠? 돈 잘 버는 가게, 가격을 왜 올릴까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교차 보조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잘 되는 가게, 손님한테 돈을 더 받아서 그 돈으로 바로 연망해 가는 가게 월세를 대신 내주는 구조예요. 흑자 칸에서 더 짜낸 돈으로 적자 칸에 구멍을 메우는 거죠. 그런데 그 추가 요금은 결국 누가 낼까요? 바로 그 노선을 타야만 하는 승객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베이징에 사는 직장인이 상하이로 출장을 가야 합니다. 비행기는 연착이 잦고 시내까지 오가는 시간을 따지면 결국 고속철이 제일 빠르거든요. 요금이 올랐다고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다른 선택지가 마땅히 없으니까요. 이런 시장을 경제학에서는 포로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갈 데가 없어서 값을 올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치를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그 승객의 지갑에서 더 나간 돈이 저 멀리 손님 없는 적자 노선의 구멍을 메우러 흘러가는 셈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140조 원의 빚 위에서 6노선이 번 돈으로 10배 넘는 노선의 적자를 막고 그 6노선의 요금마저 올려 구멍을 메우는 살림. 결국 잘 버는 한 칸을 더 쥐어짜서 빚을 돌려막는 열차인 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게를 100개 열었는데 흑자가 6개뿐이라면 당연히 문을 닫겠죠? 그런데 이 철도는 그 6개만 남기고 문을 닫지 못합니다. 닫기는커녕 오히려 새 노선을 계속 깔고 있어요. 빚은 1140조인데 멈출 생각이 없는 겁니다. 도대체 왜 못 닫는 걸까요? 아니, 왜 안 닫는 걸까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흑자가 6개 노선뿐인데 도대체 왜 멈추질 못하는 걸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 철도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경기를 떠받치는 엔진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잠깐 2008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해 11월, 중국은 4조 위안짜리 초대형 경기부양책을 꺼냅니다. 당시 중국 경제 규모의 13%에 달하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중 약 1조 위안이 고속철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철도를 깔면 시멘트가 팔리고 철근이 돌고 일자리가 생기는 구조였던 거죠. 지방정부 입장에선 철도를 더 깔수록 실적이 됩니다. 승진과 평가가 거기 달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도 나도 경쟁하듯 노선을 늘렸습니다. 수요가 있든 없든 일단 깔고 보는 분위기였어요. 문제는 그 돈의 출처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빚이 장부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지방정부들은 LGFV, 쉽게 말하면 장부 밖에 숨겨둔 빚 통장을 따로 만들어 돈을 빌렸습니다. 이 숨은 빚이 지금 약 9조 달러로 추정됩니다. 한국 경제 전체를 5번쯤 사고도 남는 규모예요. 베이징 교통대의 자오젠 교수는 이런 노선들을 두고 애초에 깔리지 말았어야 할 철도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여객 수입이 건설하느라 빌린 돈에 이자조차 못 갚는 경우가 수두룩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깔아댄 철도는 다 잘 쓰이고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열차가 아예 서지 않는 역, 이른바 유령역이 최소 26곳으로 확인됩니다. 정저우의 난차오역이 대표적이에요. 도심에서 한참 멀찍이 떨어진 허허벌판에 멀쩡한 역사만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주변에 사는 사람도 들어선 건물도 없어요. 손님은 없는데 불만 켜둔 24시간 편의점인 셈이죠. 그 불값과 관리비는 누가 될까요? 결국 빚으로 메웁니다. 콘크리트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아래 집안이 가라앉거나 얼었다 녹으며 틀어지는 결함 사례도 곳곳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해는 마세요. 5만 킬로미터 전 구간이 곧 무너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고된 결함들이 유지보수 비용을 계속 키운다는 뜻이에요. 이미 부어버린 콘크리트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경제학에선 이걸 매몰 비용이라고 부르죠. 한번 부어버린 돈이 아까워 계속 돈을 더 쏟는 이른바 부채의 함정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달리는 자전거는 페달을 멈추는 순간 넘어지잖아요. 이 철도가 딱 그래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계속 빚을 내며 페달을 밟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고속철은 원래 다 이런 걸까요? 바로 옆 일본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일본 신칸센은 1964년 개통한 뒤 60년 넘게 달리는 동안 8선으로 숨진 승객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도쿄와 오사카를 잇는 도카이도 노선은 60년째 흑자고요.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한쪽은 탈 사람을 먼저 보고 철도를 깔았고 다른 한쪽은 실적을 먼저 보고 깔았습니다.
같은 고속철처럼 보여도 출발점이 정반대였던 거예요. 그 출발점의 차이가 60년 뒤 흑자와 빚더미라는 정반대 결과로 돌아온 셈입니다. 자, 그럼 이게 바다 건너 남의 일이기만 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은 그림자를 갖고 있거든요. 인천공항으로 들어가는 KTX 직결 노선을 떠올려 보세요. 분명 비싸게 깔아둔 고속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파는 사람이 너무 적었어요. 공항 이용객 5명 중 1명 남짓, 하루로 치면 3,400명 정도였습니다. 결국 2018년 평창 올림픽이 끝난 뒤 운행이 멈췄고 승강장은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우리가 중국 유령역을 손가락질하는 동안 우리 안에도 한국판 유령 노선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던 거죠.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지난해 우리 일반 열차, 그러니까 새마을이나 무궁화호 이용객은 한 해 동안 3.6%가 줄었습니다. 사람들은 빠른 고속철로만 몰리고 느린 노선은 텅텅 비어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중국에서 배워야 할 진짜 교훈이에요. 이건 단순히 중국이 미워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패와 보여주기식 과잉건설이 남긴 청구서는 결국 그걸 짓겠다고 결정한 사람이 아니라 그걸 타고 그 세금을 내는 우리 지갑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2030년까지 노선을 6만 킬로미터로 더 늘리겠다고 합니다. 빚이 1140조를 넘긴 상황에서 또 깔겠다는 거죠. 게다가 작년 11월 윈난성 푼밍 인근에서 시험열차가 작업자들을 덮쳐 11명이 숨졌습니다. 2011년 이후 가장 참혹한 철도사고였어요. 속도와 실적을 앞세운 대가가 다시 사람 목숨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그래서 해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첫째, 실적을 보고 깔 게 아니라 진짜 탈 사람을 보고 깔아야 합니다. 둘째, 빚이 얼마인지 장부를 투명하게 열어야 합니다. 셋째, 속도보다 안전을 먼저 점검해야 하고요. 자,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동네에도 혹시 이용객보다 직원이 더 많은 역이나 공항이 있나요? 보여주기 식으로 지어놓고 텅 비어버린 곳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 빚의 또 다른 얼굴, 중국 부동산과 지방정부가 장부 밖에 숨겨둔 거대한 빚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